먼저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을 내 가지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5분 전문가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오늘 저희가 직접 만나 가지고 인사를 못 하지만은 다음에 기회가 돼 가지고 만나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 지금 이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정보과학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들이 조금씩 아마 좀 각양각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각 분야의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글 이름 순서대로 이제 박희수 박사님, 배준호 교수님, 송기용 사장님, 이영민 교수님, 한상욱 교수님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시계방을 돌아가면서 이제 우선글을 드릴 테니까 5분이 이제 공유하시고요. 근데 어떤 질문들은 이제 제가 미리 배포한 것도 있지만은 온라인 사전 질문에서 특정한 전문가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답변을 하실 분을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분야에서 내노라는 전문가들이시고요. 각자 하고 계신 연구 활동이 이제 요즘은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아까 소개를 했지만은 돌아가시면 이게 각자 이제 돌아가시면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수 박사님부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양자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박희수입니다. 네, 박재훈 교수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양자기술은 정말 극히 다양한 기술 요소들이 있고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정말 수준 높은 전문가분들이 계시다는 것 일단 기본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표준연구원은 전통적으로 양자기술의 시작 단계부터 다양한 물리계를 활용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단일 광자를 활용하는 양자 정보 처리 실험 연구를 16년 정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우리 초전도체, 원자, 다이아몬드, 역시 광자, 역학계, 스핀 소자 등의 연구팀들의 어떤 양자기술 연구들을 하나의 조직에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준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배준호입니다. 저는 양자 정보 이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양자 원리를 바탕으로 정보 처리를 수행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원리에서 응용까지 받아보는 연구와, 그리고 정보의 원리로부터 양자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응용에서 다시 기초 펀더멘탈을 바라볼 수 있는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제 엡실론 델타를 사용을 해서 광자나 빔 스플리터를 사용한 양자 물리계에 대한 프루버블 세큐리티를 조사한다거나, 혹은 네트워크 통신에서 양자 비국소성을 사용해서 통신 용량을 증가하거나, 혹은 코딩에서 파생한 양자 디자인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양자 컴퓨터에 있는 잡음을 완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혹은 양자 측정과 상태를 기반으로 양자 상태의 물리적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연구, 등등의 좀 수학과 물리학과 전산과 공학의 키워드를 모두 가진 전체 포함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기용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IBM 송기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IBM이라는 회사를 대표해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제가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IBM에서 최근 진행하고 있는 이니셔티브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근 교수님 발표에서도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IBM 굉장히 일찍부터 이 퀀텀 컴퓨터 자체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가장 상용화 단계에 가까이 가 있는, 또는 이제 실제 연구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를 가장 앞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 용어로 이제 허밍버드라고 하는 65큐빗짜리가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일본 같은 이
허브 지역에 설치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의 연구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올해 그 이글이라고 해서 127 큐빗짜리가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설치가 되는 것이 계획이 돼 있고요. 내년도 후년도로 가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이 양자 컴퓨터의 큐빗이 증가하는 그 기술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30 큐빗, 그리고 2023년이 되면 1121 큐빗짜리 컴퓨터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이 큐빗 양이 더블로 증가하는 그런 정도의 저걸 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이 우리 박재근 교수님이나 몇 분을 만나 뵙고 같이 한번 논의를 시작했던 거는 미국 밖에 현재 IBM이 가지고 있는 이 큐빅 컴퓨터가 실제 설치가 되고 여러 연구가 진행되는 나라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인스티튜트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동경대학교에 올해 여름에 설치가 돼서 일본의 또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진행되는데, 현재 지금 그 IBM 본사하고 저희가 몇몇 국내 연구기관 또는 이 정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거는 IBM의 세 번째, 미국 밖에 있는 세 번째 허브를 한국에 유치해보고자 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이제 여러 연구자분들이 이 퀀텀에 대한 액세스를 훨씬 더 국내에서 쉽게 가져가시면서 큰 밴드위스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영민 교수님. 이영민입니다. 저는 뭐 하드웨어 기술 쪽은 아니고요. 이영민 교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또. 그런가요? 예. 가까이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들리나요? 네.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알고리즘에 관심을 가지는 분야고요. 옛날에는 그 전자구조 이론, 그 양자 하드웨어가 나오면 흔히 전자구조 계산을 하는 것으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곤 하는데, 전자구조 이론을 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로 하는 일은 복잡계 양자 동력학이라고 해서 어떤 양자 상태가 벌어졌을 때 그 양자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런 제가 하는 일들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상욱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 연구단의 한상욱입니다. 저희 연구단은 2012년부터 양자통신과 양자컴퓨팅 분야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양자통신 쪽에서는 양자암호통신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양자키분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팅 관련해서는 2016년 이후부터 포토닉 큐빗 그리고 다이아몬드 점결함 큐비트 기반의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양자통신 쪽은 양자 키분배 시스템을 기존의 1:1 시스템에서 1:다 시스템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현재는 나노포토닉스 기술을 이용해서 QKD 칩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분야도 조금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전자공학이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좀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각 분야가 이제 다양하고 이제 약간 좀 뭐라 그러죠? 이제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제 아까 박희수 박사님과 한상욱 단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표준연구원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다행히 초기부터 굉장히 연구를 시작을 하셨고, 내부 이제 굉장히 역량들을 결집시켜 오셔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민감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아까
제 발표에서 이제 우리나라 현실을 좀 명확히 좀 봐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제 미래 전략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지가 이제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돌아가면서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현재 기술 현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준호 교수님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국내 현황에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 발표하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인공위성이라던가, 그런 보여지는 기술이 좀 없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전에 박희수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연구하시고 또 충분히 내실 있는 또 많은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연구자가 개인의 연구를 수행을 할 때 자신의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 동료 연구자라고 생각되는 그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다 수준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텐데 그 수준은 한국이 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 나라의 일본을 잠깐 돌아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공위성 같은 큰 기술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그 누적된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듯이 한국에서도 오래 연구하신 분들의 그 누적된 기술이라던가 연구 역량들은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까 발제자께서 하신 발표한 내용 중에 투자가 조금 적은 거는 또 국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의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송기용 사장님은 우리나라 산업계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죠? 인식, 그 다음에 활동들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내 기업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만났던 정부나 이 국내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로부터 제가 받은 이제 좀 인상은 일단 아직 국내 기업들은 외국의 이 선도 기업들 대비 이 퀀텀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삼성전자만 저희 IBM의 이제 월드와이드 이 파트너로 여러 가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건 이제 국내에서라기보다는 미국에서 직접 진행들을 하고 있고요.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이제 연구 기반이나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이제 사실 이제 퀀텀 연구가 어느 산업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화학 쪽에 소재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금융 산업에서 여러 가지 데리버티브 프라이싱이라든지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외국 같은 경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생명과학, 단백질 기반의 어떤 신약을 만든다든지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앞당기는 사실 이런 쪽에 연구가 집중돼 있는데 아직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주도적으로 산업 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 아마 좀 연구 부분들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좀 받은 인상은 이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 오던 이 뿌리 깊은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 퀀텀 컴퓨터도 그러면 우리가 퀀텀 컴퓨터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지라는 쪽의 연구에 굉장히 오히려 관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좀 입장이 그런 것 같고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연구자분들이 더 잘 판단하실 부분이긴 한데 정말 나중에 이 어떤 산업적인 관점에서 가치가 어디에서 나올 거냐 기업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이 국가를 위해서도 어디에 정말 이 연구에 가치가 있을 거냐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응용 분야라고 봅니다. 이제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산업에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난제를 푼다. 이런 응용 분야,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분야가 오히려 더 이제 제가 볼 때는 큰 밸류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우리도 퀀텀 컴퓨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볼까라는 쪽에 더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게 컴퓨터 산업에서 분리가 되기 시작한 게 30년, 길게 보면 40년 이상 되는데 아직도 굉장히 그 40년 전 관점에 좀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네, 이영민 교수님. 이영민 교수님 마이크가 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왜 저 이러지? 지금 괜찮은데. 지금 괜찮습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제 판단으로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 양자 알고리즘 개발 부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아까 배준희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는 게 좀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계시는 연구자들 풀을 보면 수준은 이제 상당히 올라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개개 분야에서 다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철학 자체가 사실 사이클이 짧습니다.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이 양자 관련 분야 같으면은 텀이 상당히 긴데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이런 서포팅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이쪽으로 갈 매력을 못 느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그냥 쪽박을 찰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적나라한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은 양자 컴퓨터 만들어갖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일들 중에 상당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구조 계산을 하는 걸 했었었는데 전자구조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 UC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UCC라고 하는 방법이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나온 방법이 아니고요. 수십 년 전에 전자구조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때는 별 각광을 못 받지만 나중에 있는 일을 부족한 그런 서포팅 시스템이 좀 쇼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걸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엄연히 직면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서포팅 시스템의 철학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송기용 사장님 말씀대로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걸로 뭘 할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도래할 거고요. 그리고 뭘 할 거냐라는 거를 양자 컴퓨터를 딱 손에 받고 생각하면 이미 늦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보기에는 좀 이렇게 불투명해 보이더라도 긴 호흡을 갖고 그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글로 진입을 하고 좋은 사람들이 가서 또 꾸준히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한상욱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자자님이 이제 애초 질문이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로 제 이해를 하고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현황은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연구 인력은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에 긍정적인 신호는 저만 하더라도 양자 분야에 관심 있어 하는 학부생들, 심지어는 고등학생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그런 연락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배준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5년 이내에 새롭게 이제 진입하는 신진 연구 인력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도 그렇고 굉장히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다행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게 발판이 돼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 분야에서 기술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좀 기대를 하게 되고요. 좀 다른 면에서 한 가지 좀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가 사실 기초 원천 연구 자체가 유럽이 가장 앞서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실 또 우리나라가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제조 강국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기초 기술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개발할 수 있을지, 이런 응용 시스템 연구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기술 인력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야에 뭐 반도체 분야가 됐든 어떤 다른 통신 분야가 됐든 이런 분야의 많은 전문 엔지니어들이 이쪽 분야에 더 이상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너무 낯설어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적극 이렇게 뛰어들면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매우 중요한, 그것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의 다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이쪽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하기를 잘했네요. 저희 이제 포럼을 준비하면서 전 실제로 이제 서울대 포럼 의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조금 어떨 때는 참 괜찮다고 생각해도 어떨 때는 좀 부정적이 됐다 그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좀 긍정적이시고 이제 메시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뭐 어떤 숫자를 놓고 보면 실제 우리가 숫자가 작긴 하지만은 관련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풀이 굉장히 넓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송기용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 특히 제조업이죠. 그런 기업들의 역량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량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양자정보과학과 연계가 되게끔 하고 그런 게 시너지가 나면서 이제 되는 어떤 상승기를 탈 수 있느냐, 그게 결국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폭발적인 확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이영민 교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긴 안목을 보는 투자가 있어야만이 이제 이 분야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존의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프트해 올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나라의 실제 재료과학이 세계 5대 강국인데 이런 분들이 일부라도 이제 양자 정보과학으로 건너오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이제 좋은 일들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주제를 바꾸어 가지고요. 이제 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양자 정보과학은 두 가지 긴축이 이제 각국의 이제 발걸음을 바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는 문제고, 다른 하나는 아까 미국 백악관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로 될 거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안보는 조금 이따 논의를 한다고 치고, 이제 우리 산업계가 이런 양자 정보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제대로 하고 그게 대한 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늘 이제 뭐 대기업 위주로 되지만은 아까 이제 센서나 소자 뭐 이런 개척들은 충분히 우리나라 이제 중소기업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처럼 보이는데 그런 산업계와의 연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송기용 사장님이 가장 가까우시니까 뭐 IBM이라고 하는 회사를 대표하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많이 이제 관계도 하시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하시고 정부도 보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어떤 이제 산업 생태계, 그러니까 외국어로 치면 이제 양자 산업의 생태계를 완성할지 구축해 가야 되나,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만나 뵙고 주변에서 이제 이런 좀 생태계를 저희도 IBM이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진행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이 군데군데 이런 니즈들을 가지고 또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이게 다 돈의 문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뭐 아까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잠깐 지적해 주셨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공통적으로 다 한 1조, 우리 돈으로 1조 이상의 돈을 이제 양자 연구에 쏟아붓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양자에 들어가는 투자가 뭐 자기들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3천억밖에 못 쓰고 있어. 뭐 이제 이런 정도의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이걸 제대로 이제 양자에 투자되고 있는 돈이 국가적으로 얼마다라는 거가 제대로 집계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만나보면 이 연구의 확실히 규모나 이거 단위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업이 됐든 정부가 됐든 또 대학이 됐든 기본적으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에 해당하는 이런 투자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연구자분들의 더 이제 해주셔야 되는 역할인 것 같긴 한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업들이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에 이제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양자와 관련된 연구에 이렇게 뭐 배정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그 탑픽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정말 클러스터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그게 뭐 화학산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금융산업 같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자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 발제 이런 것들이 또 기업이 나는 저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고 싶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면 사실은 이제 펀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액세스 자체가 일부 대학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에 있는 저희 IBM의 이 퀀텀 연구소하고 이 일부 밴드위스를 이렇게 할당받아서 쓰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뭐 제 욕심에는 한국에 꼭 이 퀀텀 허브를 다른 나라보다 좀 앞서서 사실 이것도 이제 되게 경쟁입니다. 미국이 이 퀀텀 컴퓨터 같은 거를 설치해 주는 건 굉장히 우방국이어야 되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아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경쟁이 호주, 그다음에 우리나라, 또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런 쪽에 굉장히 정부의 관심도 있고 해서 이런 경쟁들이 있는데 기왕이면 한국에 이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사실은 이게 하나 여기에 설치가 되고 밴드위스가 한국에 확보가 되면 이런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것들이 훨씬 더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런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연구 토픽들을 발굴해내고 또 기업에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어떤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선순환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자 정보 과학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눈에 띄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걸 국가 안보 측면에서 이제 본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중국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제 국가 주도로 이제 오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미국의 이제 뭐 이 연구의 투자의 핵심을 쥐고 있는 DARPA라고 하는 게 이제 국방부 소속이고 DARPA가 1958년에 스푸트닉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면서 어떠한 예상치 못한 기술로부터도 우리가 다시 이런 뭐라 그러죠? 예상 기대 못한 어떤 충격을 받는 걸 피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 그런데 그 핵심이 결국은 양자 통신, 암호, 그다음에 좀 늦게 보면 양자 컴퓨터 좀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 관련되는 게 워낙 이제 급비 사항이라 가지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각 나라의 국방 관련된 보고서, 특히 이제 호주의 아미 보고서를 보면은 여기는 명확해요. 그래서 이제 좀 제한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상호 그런 측면에서 양자 통신, 암호, 컴퓨터를 국가 안보, 국방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를 그 분야에 그나마 이제 국립연구소에 계신 한상욱 단장님하고 박희수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욱 단장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일단 양자 암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암호기 때문에 암호는
당연히 국가 전략 기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최우방국이라고 할지라도 그 최우방국에 아무 제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내에 맞게 변형해서 써야 된 일이고요. 그래서 이 양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내 기술이 개발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업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아직까지 그 누구도 그 장담은 못하는 거지만 적어도 국가의 중요 기관망이라든지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내재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양자 기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이언스의 영역에 아직까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끼리 교류하거나 협력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그렇게 그 방해되는 요소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협력 연구를 잘하고 있어 보였던 그 유럽연합만 하더라도 각 유럽연합의 공동 펀드를 이용해서 아까 박재원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펀드를 이용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각 나라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몇몇 분들이 말씀하시는 퀀텀 내셔널리즘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 기술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뭔가 기술 발전에 동모해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 있고요. 그렇지만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통해서 해외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건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을 내재화하는 거에 정말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기수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자 기술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해서 뭐 잘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전략 기술로서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는 조금 이렇게 한 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파급력이 큰 기초 연구로서의 의미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또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전략 기술로서 각 나라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전 파악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논문 내고 학회에서 이렇게 이런 학술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인터랙션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나라들이 좀 패권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뭐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뭐 그런 면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 질문이 휙 지나가긴 했는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파급력 있는 기초 연구로서의 가치는 남겨놓고 정말 우수한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어떤 연구 기획과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주 전에 저희 양자정보학술대회를 열었었는데 기술적인 발표를 하는 초청연사 12분 중에 10분이 뭐 나이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최근 10년 이내에 퍼머넌트 포지션 잡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뭐 어느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아까 뭐 30년 40년 전에 어떤 마인드가 머물러 있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런 표현을 하는 거는 네 뭐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미국 보고서에 이제 disruptive technology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경각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서울대 포럼을 만들기 전에 오랫동안 여러 이제 뭐 연구소 기업 계시는 분들이랑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할까 막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늘 했던 말이 이건 전투를 벌이는 게 아니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라는 생각, 전략적인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재원이나 이제 뭐 그 어떤 정책의 어떤 툴들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어느 분한테 그 토론을 했더니만 모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뭘 개발하신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밖에서 우리나라 원래 그러면서 계속 발전해 왔어.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부족한 걸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중국은 이제 뭐 우리랑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쪽을 보면은 거기가 학연의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연계성 또는 공동 어떤 인적 교류 또는 그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특히 뭐 미국의 이제 달파, 알파 같은 프로그램도 그렇지만은 영국의 NQTP 같은 것도 보면 그 전제 조건이 이제 이제 그거였거든요. 이제 그 NPL이라고 하는 연구소와 각 대학들의 그거에 얼마나 되나 그거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대학의 역할이 우리가 이제 학생들 비롯 뭐 교수님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학생들이 이 분야에 계속해서 뛰어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가 먼저냐라고 치킨은 뭐 에그 게임이 될 수는 있는데 그러더라도 한번 대학에서 학생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개선이 돼야 우리가 이 분야의 학생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배준호 교수님이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지금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 교육 부분에서 말씀 주신 건데요. 아마 교육은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먼저 연구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자 정보에 혹은 양자 기술에 특화된 그런 연구센터 혹은 학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혹은 싱가포르 그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발제자께서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정말 광범위한 분야가 융합되어 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그 스쿨에 이제 담았는데요. 이제 아마 그 스쿨에서 강의하시는 개개인의 분들은 어떤 특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지만 그 학교와 그 스쿨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정말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융합하는 능력까지도 이제 배웠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혹은 교육 부분에서는 이 국내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계신데 좀 모여서 이렇게 기관은 다르지만 어떤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부분의 교육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일례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저희 그 교수님이 미국 물리학회 그 인터뷰한 걸 한번 보면은 20년 전에 그 얽힘 앵탕글먼트는 피지컬 리뷰 A라는 그 저널, 그러니까 아토믹 피직스 위주의 저널의 용어였는데 지금 와서는 피지컬 리뷰 A, B, C, D, E,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다 쓰이는 단어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산업으로 가게 될 텐데 제가 한번 보면은 전자기학이 먼저 그런 과정을 겪었고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이제 그게 양자역학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양자역학에 있는 그런 용어들, 우리가 항상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는 것들을 정보 처리와 정보 기술과 혹은 응용에 가깝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그런 교육과 노력들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뭐 일례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그 중첩의 개념도 저희가 뭐 양자역학 수업을 듣게 되면은 웨이브 펑션이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수학적으로 선형결합이 되면 그걸 중첩이라고 하고 하지만 그 웨이브 펑션 그 양자 상태 자체 물리적 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논리가 물리적 해석을 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선형결합을 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이렇게 접근해버리면은 참 이 듣는 분이 학문적인 관심사가 대단하지 않은 이상은 이것들이 어떻게 정보기술로 연결될지가 참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 대한 교육과 또 그런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에 있는 학문적 용어와 또 학문적 용어들을 조금 더 응용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지만 응용과 정보 관점에서 조금 더 이해를 깊이 해서 전달하는 노력이 혹은 그걸 저희가 정말 이해를 새롭게 하는 노력이 개념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민 교수님 이제 마이크가 돌아가나요?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맞았나요? 예, 예,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인력 양성이라는 거는 결국 사실 뭐 우리가 어떤 나라처럼 강제로 인력을 어느 쪽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새로운 인력들이 어디로 가느냐는 그 인력들의 자유선택이잖아요. 그 자유선택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가도록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고, 제 판단으로는 결국 그 박사받고 나가는 친구들의 잡마켓이 어떤 성향으로 열리냐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분야일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최소한 제 분야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 아까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이 연구라든가 실적을 따지는 것들이 쇼텀 위주로 돌아가는 것이 인력들이 쇼텀 위주로 돌아가는 분야로 그 끌려 들어가게끔 하는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 요즘에 그 저기 국가 차원에서 뭐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한다고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정성적인 거를 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정성을 평가하는 수치를 만들어 갖고 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또 뭐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그 지원 시스템, 평가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더 롱텀을 정말로 반영할 수 있는 철학을 도입을 해야만 새로운 인력들이 이런 분야에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뒷받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새로운 인력들이 나타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분야 좀 호흡이 긴 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뜬구름 잡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계속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정상 작동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쁩니다. 이제 아까 학연에서 이제 학교의 이제 의견이 그런데, 혹시 연구소에 계신 한상욱 단장님하고 박희수 소장님 두 분이 연구소 측면에서 학계와 어떤 연계를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박희수 소장님 먼저 이번에 할까요? 네, 뭐 특별히 교육과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은 뭐 생각이 나지는 않고요. 일단 기존의 오래된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보다는 정말 현 시점에 맞는 그런 양자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른 학문 분야하고 다른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학과에서 배우더라도 뭔가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이제 차근차근 쌓아 올리지 않고 어떤 원리를 그냥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뭐 과학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현대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한 그런 새로운 좀 교육 자료, 뭐 그런 과정 이런 것들, 네, 아까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기관이 함께 하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한상욱 단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배 교수님이나 박희수 소장님 말씀하신 여러 기관이 모여서 함께 어떤 커리큘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연구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의 하나의 일부를 말씀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학계에 계신 분, 물론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은 어떤 시설을 갖고 계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연구소에서 인프라들이 더 훌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에 저희가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 어쨌든 새로운 인력이 유입이 되려고 그러면 아까 이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이 좋은 인력들이 유도가 돼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 거기서 말하는 전망이라는 게 뭐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과연 산업계 쪽에서 좋은 잡이 많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산업계에서 그러면은 그 좋은 조합을 많이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기초 연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산업적으로 이렇게 파급력이 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이 필요할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소의 역할이 그런 쪽에서 연구소의 역할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어떤 전문 인력들이 각자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이 양자기술 분야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통역하고 하는 역할들도 어떤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조금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분야에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나를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물리과 양자역학마저도 교과 과정이 상당히 개편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제로 양자 얽힘을 거의 뭐 훈련 때 지나가지 양자 얽힘 뭐 이런 거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뭐 EPR 패러독스 했다 정도지. 근데 지금은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온라인 사전 설문을 몇 개를 받았는데요. 이 질문이 상당히 기술적이면서도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라서 몇 분을 제가 호명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 박희수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박희수 박사님.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상용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인프라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인지 약간 질문이.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인프라. 그렇죠. 뭐 양자 컴퓨터는 이미 사실 상용화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IBM에서도 계시고 하니까 어떤 필요한 기술 요소를 말씀을 하신다고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요소가 있죠. 제가 다 나열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사실은 제 경험상 어떤 양자 컴퓨팅 연구를 예전에 한 10년 전까지 이제 하던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어떤 양자 컴퓨팅이라는 어떤 연구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인력이면 적은 한두 명이 A부터 G까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각에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기술 요소들을 현 시점에는 다 갖추는 것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일단 판단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이 양자 통신 암호와 관련된 건데, 이건 한상욱 단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냐면은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하고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중에 우리나라는 어느 방식을 더 선호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게 질문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박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QKD와 PQC 우리나라는 어느 방식을 더 선호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근데 PQC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양자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자기술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엄청 바이어스가 돼서 QKD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어떤 기술적인 성장세가 굉장히 폭발적이다 보니까 차세대 보안 통신 기술의 필요성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안 기술로 PQC와 QKD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PQC는 상대적으로 기존에 정보 보호하시던 분들이, 그러니까 주로 수학 쪽에 계신 분들이 현존하는 양자 알고리즘으로도 양자 알고리즘에 대해서 안전한 어떤 새로운 복잡한 문제를 찾아서 암호체계를 만드는 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PQC를 미국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QKD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안전한 통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고, 지금 상대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앞서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암호 기술 같은 경우는 정말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연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두 개 다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어떻게 섞을 수 있을지, 근데 섞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섞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온라인 사전 질문입니다. 사전 질문들이 굉장히 그 심도 높은 질문들이에요. 그 이제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들이 뭐 다 아시듯이 반도체, 전자, 자동차, 선박 이런 건데 양자정보공학이 이런 반도체,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어떨까라고 궁금하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송기용 사장님한테 이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질문인지 잘 판단이 안 서는데, 예. 글쎄, 제가 답을 드리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지금 IBM은 이제 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랑 굉장히 그 뭐라 그러죠? 뭐 저기 어떤 큐허버를 통해 가지고 생태계를 구성해 가시는데 거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이저 제조업들 뭐 검용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그건 IBM의 굉장히 전략적인 굉장히 중요한 축인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제 퀀텀 관련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문제들을 푼다. 그러면 그 문제 중에 기존의 어떤 컴퓨팅 방식이나 이걸 가지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각 산업별로 이제 가지고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고, 실제 그 문제를 풀고 하는 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이제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하거나 하는 것들을 되게 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웃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제 뭐 미쓰비시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큐나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들하고 같이 해서 조인트로 뭐 퀀텀 케미스트리 알고리즘을 만들어낸다든지 하여튼 이런 뭐 다양한 연구, 또 뭐 두폰사도 마찬가지, 미국에도 뭐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이런 그 사실은 어떤 이 퀀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단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 의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산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같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기업들이 연구를 함께 진행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뭐 아카데미아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굉장히 초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연구 부분만 하더라도 이게 제일 표준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야라는 것들이 아직은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다양한 것들이 시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 이제 뭐 그 제가 이제 뭐 제 연구도 있지만은 이제 서울대 양자기술 포럼도 맡고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한 90년대까지만 되더라도 따라만 가도 괜찮은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종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산업 자체가 이미 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것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부담이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 뭐 중국, 유럽 이런 분야들이랑 우리의 일단 틈새 시장을 확보해가는 그런 이제 일종의 당면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 5분들이 이제 각자 분야에서 하시는 말씀 해주시고 현황 이야기 해주시고 이래서 제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제 쭉 정리를 하면 이제 국내 역량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숫자가 좀 작긴 하지만은 충분히 이게 전문가가 풀이 그 잠재적인 전문가 풀이 굉장히 많다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학교, 연구소, 산업계의 그동안 어떤 트랙 레코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신진 인력들이 이 분야에 굉장히 뛰어들면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몇 분 이야기해 주시면 여기에는 그 전략적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전략적인 거 하나, 그 다음에 국제 협력에 관한 어떤 전략적인 사고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분야 자체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 반드시 큰 흐름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뭐 제가 이제 10년 은퇴가 남았는데 제 학생들한테도 야, 자네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분야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뭐 제가 발표 끝에도 얘기했지만은 혹시 이 비디오를 보거나 또는 이렇게 질문을 올린 젊은 학생이나 연구자 중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그거 떨쳐버리십시오. 분명히 이 시장 크게 열릴 거고요. 여러분이 이 활동할 시기에는 이 분야가 엄청난 분야가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 말씀을 끝내고요. 5분 뭐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참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이게 이 분야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필요한데 그랬고요. 과총에서 뭐 이울 회장님을 비롯해 여러분이 좋은 기회를 해주셔가지고 이 분야의 우리나라의 이제 인식들이 조금 더 확산되고 또 각자 이제 5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더 좋은 연구를 많이 하시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대면으로 한번 만나서 악수라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